여러분의 DNA와 바나나의 DNA가 60% 같다는 거 아셨나요? 바나나요. 과일이요. 동물도 아니고 식물인데 유전자의 60%가 우리와 같거든요. 침팬지는요? 98.7%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가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윈, 멘델, DNA까지 약 100년에 걸친 퍼즐이 완성되는 걸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퍼즐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가? 솔직히 저도 이번 편 준비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증거가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진화론은 이론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상에서 이론이라는 단어는 추측에 가깝습니다. 내 이론으로는 이렇다. 이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이론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퍼즐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0조각짜리 퍼즐입니다. 아직 다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빈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700조각이 맞춰져 있다면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인지 바다인지 도시인지. 과학적 이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진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놓인 퍼즐 조각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전체 그림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퍼즐판 위에 놓인 수백, 수천 개의 조각이 모두 같은 그림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퍼즐 조각이 놓일 때마다 그림이 더 선명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서 설명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이기도 합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체계. 새로운 증거 앞에서 스스로를 수정할 수 있는 체계. 그래서 과학에서 이론이란 추측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증거가 가리키는 가장 강력한 설명입니다. 중력 이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것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은 200년 넘게 완벽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퍼즐 조각을 놓았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 뉴턴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뉴턴의 설명 위에 더 정밀한 설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과학적 이론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정교해집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윈이 1859년에 놓은 첫 번째 퍼즐 조각, 멘델이 채운 유전의 조각, 왓슨과 크릭이 밝혀낸 DNA의 조각, 그 이후로 150년 넘게 화석학, 비교해부학, 발생학, 분자생물학, 유전학에서 퍼즐 조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놓이면 놓일수록 같은 그림을 가리킵니다. 생명은 공통조상에서 갈라졌고 자연 선택을 통해 변해왔다는 그림. 빈 곳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하지만 놓인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일관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각들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땅 속에 있습니다. 화석. 생물이 죽은 뒤 뼈나 껍질이 광물로 치환되어 돌 속에 남은 것입니다. 화석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오래된 지층에서는 단순한 생물이 나오고 새로운 지층으로 올라갈수록 복잡한 생물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지층에는 단세포 생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해파리 같은 연체동물, 더 위로 가면 껍질을 가진 생물,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순서로 등장합니다. 이 순서는 전 세계 어디를 파도 같습니다. 한국에서 파도, 미국에서 파도, 아프리카에서 파도 같은 순서입니다. 만약 생물이 처음부터 지금 모습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런 일관된 순서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동시에 모든 지층에 섞여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이 먼저, 복잡한 것이 나중에. 예외 없이. 그런데 화석 기록에서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전이 화석. 한 종류의 생물에서 다른 종류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입니다. 생명 시리즈에서 봤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틱탈릭. 물고기인데 지느러미 안에 손목뼈가 있었습니다. 물에서 땅으로 올라가는 중간 단계. 고래의 조상 파키케투스. 네 다리로 걸어 다녔지만 귓뼈 구조가 고래와 같았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돌아가는 중간 단계. 시조새. 깃털이 있지만 이빨도 있고 앞발에 발톱이 있었습니다. 공룡에서 새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 이것들만이 아닙니다. 전이 화석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리즈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 안에는 아주 작은 뼈가 3개 있습니다.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들입니다. 이 3개의 뼈가 고막의 진동을 증폭해서 뇌로 전달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작은 속삭임도 듣고 높은 음의 바이올린 소리도 구별합니다. 포유류는 이 3개의 뼈 덕분에 매우 넓은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2만 헤르츠까지, 개는 6만 헤르츠, 박쥐는 20만 헤르츠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파충류의 귀에는 이 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뼈 하나로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파충류가 들을 수 있는 범위는 대부분 5000헤르츠 이하입니다. 포유류의 3뼈가 만들어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뼈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파충류의 턱에서 왔습니다. 파충류의 아래턱은 뼈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유류의 아래턱은 뼈 하나입니다.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턱을 이루던 뼈 중 일부가 점점 작아지면서 귀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턱뼈가 귀뼈가 되었다. 언뜻 들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턱에 있던 뼈가 어떻게 귀로 옮겨간단 말인가? 화석이 그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약 2억 6천만 년 전에서 2억 년 전 사이 수공류라 불리는 동물 그룹이 있었습니다. 파충류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동물들입니다. 초기 수공류의 화석을 보면 턱 구조가 파충류와 같습니다. 아래턱에 뼈가 여러 개 있고 그중 2개가 두개골과 맞물려 턱관절을 이룹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턱관절을 이루던 2뼈가 점점 작아집니다. 대신 이빨이 붙어 있는 뼈, 치골이 점점 커지면서 두개골과 새로운 관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라운 화석은 프로바이노그나투스입니다. 이 동물의 턱에는 관절이 2개 있었습니다. 파충류 방식의 관절과 포유류 방식의 관절이 나란히 존재했습니다. 2개의 턱관절을 가진 동물, 파충류이면서 동시에 포유류인 턱. 이것이 전이 화석입니다. 그 이후의 화석에서는 옛 관절의 뼈가 더 작아지고 마침내 턱에서 분리됩니다. 분리된 뼈가 어디로 갔느냐? 귀로 갔습니다. 포유류의 망치뼈와 모루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더 잘 듣기 위해서 턱뼈가 귀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 편에서 다뤘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화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포유류의 조상은 먹이를 더 효과적으로 씹기 위해 턱 구조가 변했습니다.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진 복잡한 턱이 하나의 큰 뼈로 단순해지면서 씹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쓸모가 줄어든 작은 뼈들이 턱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원래 파충류에서도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턱에서 분리되면서 오히려 소리 전달에 더 특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편에서 말한 땜장입니다. 진화는 백지에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합니다. 턱에서 밀려난 뼈가 귀에 정밀한 부품이 된 것, 의도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세 뼈로 이루어진 중위 구조 덕분에 초기 포유류는 높은 음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초기 포유류들은 대부분 작고 야행성이었습니다. 공룡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밤에 돌아다니며 곤충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레가 내는 작고 높은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 이것이 생존에 직결됐습니다. 고주파를 더 잘 듣는 개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살아남고, 더 많이 번식했습니다.
자연 선택이 이 방향을 밀어준 것입니다. 턱 구조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고 그 부산물로 청력이 좋아졌고 자연 선택이 그 보너스를 강화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추측이 아닙니다. 화석에서 단계별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도 포유류의 배아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태아의 초기 단계에서 귀뼈는 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달이 진행되면서 분리되어 귀로 이동합니다. 수억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이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몇 주 만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화석 기록에 빈 곳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화석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죽은 직후 퇴적물에 빠르게 묻혀야 합니다. 적절한 광물, 적절한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죽으면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화석으로 남는 것이 오히려 예외입니다. 그래서 빈 곳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빈 곳이 채워질 때마다 진화론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단 한 번도 포유류 시대의 지층에서 삼엽충이 나오거나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인간의 뼈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단 하나만 나와도 진화론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150년간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석은 진화의 스냅 사진입니다. 모든 장면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찍힌 사진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도 있습니다. 화석은 땅 속에 묻힌 과거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진화의 증거를 보려고 땅을 팔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팔을 한번 보십시오. 위 팔뼈 하나, 아래 팔뼈 2개, 손목뼈 여러 개, 그리고 손가락 5개. 이 구조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래의 지느러미를 해부하면 안에 같은 뼈가 있습니다. 위 팔뼈 하나, 아래 팔뼈 2개, 손목뼈 여러 개, 그리고 5갈래의 손가락뼈. 바깥 모양은 지느러미이지만 뼈 구조는 여러분의 팔과 같습니다. 박쥐의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뼈가 극단적으로 길어졌고 그 사이에 얇은 막이 펼쳐진 것입니다. 뼈의 배열은 같습니다. 말의 다리도 보겠습니다. 발굽은 사실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극단적으로 커진 것입니다. 나머지 손가락뼈는 퇴화해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팔, 고래의 지느러미, 박쥐의 날개, 말의 다리.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잡는 것, 헤엄치는 것, 나는 것, 달리는 것. 그런데 뼈 구조가 같습니다. 이것을 상동기관이라고 합니다. 만약 각 동물이 따로따로 설계된 것이라면 이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헤엄치기에 가장 좋은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면 되고 날기에 가장 좋은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진화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 봤던 것과 같습니다. 공통 조상에게 있던 기본 뼈 구조를 각 환경에 맞게 개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가 같고 세부 형태만 다릅니다.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흔적기관. 기능을 잃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등 아래 척추 맨 끝에 작은 뼈가 있습니다. 꼬리뼈. 미골이라고도 합니다. 꼬리가 없는데 꼬리뼈가 있습니다. 꼬리를 가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사랑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질긴 식물을 씹기 위해 넓은 어금니가 필요했습니다. 턱이 작아진 현대인에게 사랑니는 자리가 부족합니다. 기능은 거의 사라졌지만 구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름이 돋는 것도 그렇습니다. 추울 때나 놀랄 때 피부에 돋는 소름. 이것은 임모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털을 세우는 반응입니다. 털이 풍성한 동물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털을 세우면 공기층이 두꺼워져서 보온이 되고 몸이 커 보여서 적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느다란 채모가 서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임무근은 남아있지만 쓸모는 사라진 것입니다. 고래의 몸속에는 더 극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고래에게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 안쪽에 골반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리와 연결되지 않은 골반뼈,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뼈. 생명 시리즈에서 봤던 것처럼 고래의 조상은 네 다리로 걸어 다니던 육지동물이었습니다. 바다로 돌아오면서 다리는 사라졌지만 골반뼈는 미처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것입니다. 날지 못하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조, 키위, 펭귄. 이 새들에게도 날개뼈가 있습니다. 날 수 없는데 날개뼈가 있습니다. 나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구조입니다. 흔적기관은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흔적과 같습니다. 벽을 뜯으면 옛날에 막아버린 문이 나오고 천장을 열면 이전 배관이 나옵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진화라는 리모델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2장 마지막에서 인간 태아의 귀뼈가 턱과 연결된 채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귀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태아는 발달 초기에 아가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두궁이라 불리는 이 구조는 물고기에서는 실제 아가미가 됩니다. 인간에게서는 턱, 귀, 목의 뼈와 근육으로 변합니다. 같은 구조가 종에 따라 다른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태아 초기에는 꼬리도 있습니다. 발달이 진행되면서 흡수되어 사라지고 꼬리뼈만 남습니다. 돌고래의 태아에서는 뒷다리 돌기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다리가 있었던 조상의 발달 프로그램이 아직 유전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태아의 발달 과정은 진화 역사의 축약판입니다.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의 흔적이 몇 주 만에 재현됩니다. 상동기관, 흔적기관, 배아의 발달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살아있는 생물의 몸속에 조상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 화석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몸은 그 과거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등장합니다. DNA입니다. 다윈은 화석을 보고 몸의 구조를 비교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다윈에게는 없었던 도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DNA. 4편에서 우리는 지구의 모든 생물이 같은 유전암호를 사용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 자체가 공통 조상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DNA가 보여주는 증거는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두 생물의 DNA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를 비교하면 약 98.7%가 동일합니다. 30억 글자 중 98.7%. 다른 부분은 약 1.3%. 인간과 쥐를 비교하면 약 85%가 같습니다. 인간과 초파리는 약 60%. 그리고 인간과 바나나 약 60%가 같습니다. 바나나입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식물입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60%가 우리와 같습니다. 세포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DNA를 복제하는 기본적인 유전자들이 바나나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같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종일수록 DNA가 비슷하고 먼 종일수록 DNA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화석이나 해부학적 증거로 만든 진화 계통수와 DNA 비교로 만든 계통수가 일치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증거가 같은 그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DNA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분자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4편에서 돌연변이를 다뤘습니다. DNA 복제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대부분 중립적입니다. 생존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변화. 이런 중립적 돌연변이는 세대가 지나면서 일정한 속도로 쌓입니다. 시계처럼. 두 종의 DNA를 비교해서 다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세면 두 종이 공통조상에서 갈라진 시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클수록 오래전에 갈라진 것이고 차이가 작을수록 최근에 갈라진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추정한 인간과 침팬지의 분기 시점은 약 600만에서 700만 년 전입니다. 그런데 화석 기록이 보여주는 분기 시점도 비슷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구한 결과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DNA로 추정한 시간표와 땅 속에서 파낸 화석의 시간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NA 증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줄여서 ERV라고 합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자를 숙주의 DNA에 삽입하는 바이러스입니다. HIV가 대표적인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생식세포에 감염되면 삽입된 바이러스 DNA가 자식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도.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래전에 감염된 바이러스의 흔적이 지금 우리의 DNA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 게놈의 약 8%가 이런 바이러스 흔적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에서 같은 바이러스 흔적이 같은 위치에서 발견됩니다. 인간 게놈의 30억 글자 중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바이러스 DNA가 박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DNA에 삽입되는 위치는 무작위입니다. 30억 글자 중 어디에 꽂힐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두 종이 따로따로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우연히 같은 위치에 삽입됐을 확률은 사실상 0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갈라지기 전 공통조상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공통조상의 DNA에 박힌 바이러스 흔적이 인간과 침팬지 양쪽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석도 아니고 뼈 구조 비교도 아닙니다. DNA 안에 새겨진 조작이 불가능한 기록입니다. 3장에서 흔적 기관을 리모델링 흔적에 비유했습니다. ERV는 그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낙서가 같은 위치에 남아있다면 그 건물이 한때 하나였다는 증거입니다. 화석은 과거를 보여줍니다. 몸의 구조는 조상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DNA는 그 연결을 글자 단위로 증명합니다. 다윈이 살아서 이것을 봤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증거다. 그런데 진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편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것이 있습니다. DNA 서열이 바뀌지 않아도 유전자의 작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후성 유전학, 영어로 epigenetics.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비유가 하나 필요합니다. DNA를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0억 글자로 쓰인 책. 4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돌연변이는 이 책의 글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에피제네틱스는 다릅니다. 글자는 그대로 둡니다. 대신 특정 페이지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 부분은 읽지 마시오 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이 부분을 더 많이 읽으시오 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어떤 부분을 읽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포스트잇 역할을 하는 것이 메틸기라는 작은 화학 분자입니다. DNA의 특정 위치에 메틸기가 붙으면 그 부분의 유전자가 꺼집니다. 메틸기가 떨어지면 다시 켜집니다. DNA를 감싸고 있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상태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화학적 표시를 통해 같은 DNA를 가지고도 세포마다 다른 유전자가 작동합니다. 간세포와 뇌세포의 DNA는 같지만 작동하는 유전자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세포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의해 바뀐 이 포스트잇이 자식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네덜란드 기근 연구입니다. 1944년 겨울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군이 네덜란드 서부의 식량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약 6개월간 극심한 기근이 이어졌고 2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기근은 갑자기 시작되었고 갑자기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영양 상태가 양호했던 인구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굶주렸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비극적이지만 귀중한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수십 년 후 연구자들은 기근 당시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을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60대가 됐을 때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DNA를 분석하자 성장과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의 메틸화 패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환경이 DNA의 글자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포스트잇의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 변화가 그들의 자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기근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동물 실험에서는 더 극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연구팀은 수컷쥐에게 벚꽃 냄새를 맡게 하면서 약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쥐는 벚꽃 냄새를 두려움과 연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새끼들은 벚꽃 냄새를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벚꽃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배운 공포가 자식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새끼의 뇌를 조사하자 벚꽃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쥐의 정자에서 해당 후각 수용체 유전자의 메티라 패턴이 변해 있었습니다. DNA 서열은 같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읽히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고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환경이 유전자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고 그 변화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서 한 사람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장바티스트 라마르크. 다윈보다 50년 앞서 진화를 주장한 프랑스 학자. 라마르크는 생물이 살아가면서 획득한 특성이 자식에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대장장이가 열심히 팔을 쓰면 자식의 팔이 더 튼튼해진다는 식입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이 표준이 된 이후 라마르크의 이론은 틀린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런데 에피제네틱스의 발견은 라마르크의 아이디어에 제한적이나마 다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물론 라마르크가 말한 대로 대장장이의 근육이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심한 환경 스트레스가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꾸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라마르크의 직관이 완전히 빗나간 것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피제네틱스는 다윈의 틀 안에서 수용되는 확장입니다.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에 한 가지 채널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1장에서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학적 이론은 새로운 퍼즐 조각이 놓일 때마다 수정되고 확장됩니다.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150년 동안 정확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멘델의 유전학이 퍼즐 조각을 채웠고 DNA의 발견이 또 다른 조각을 채웠습니다. 지금 에피제네틱스가 새로운 조각을 놓고 있습니다. 그림은 더 복잡해졌지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진화론은 완성된 교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확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과학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이번 편을 만들면서 느낀 건 진화론이 강한 이유가 단순히 증거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석, 몸의 구조, DNA, 배아 발달, 에피제네틱스까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나온 증거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이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해진다는 것. 저는 그게 과학이 가진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이 마지막입니다. 진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는지를 봅니다.